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우리 오음수표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했냐면, 그 무인성, 그죠? 무인성 추상성에 대해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이제 음의 요건 등을 빠르게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아셨죠? 그래서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낼 겁니다. 내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짚어드릴게요. 자, 무인성음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원인 관계가 다시 말해서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음이 유통을 잘 될 수 있도록,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장치. 무인성과 독립성이죠. 그죠?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인성, 독립성이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러한 틀 속에서 어음수표의 체계를 알려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무인성은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무효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죠? 해제된다 하더라도, 또 기타 사유로 실효되거나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음수표 행위에는 어때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엄수표행위는 이런 원인된 법률 관계의 무효 취소에 따라서 유무효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음의 수표 관계와 실질 관계는 우리가 분리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이 관계가 존재한다. 그죠? 어음 수표 관계는 두 가지의 관계 있다. 어음 수표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실질 관계와 어음 수표 관계로 나눠진다는 거. 그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음 수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어음 수표가 분리는 되지만 다만 요걸 우리가 원인 관계를 하잖아요. 그죠? 원인 관계는 누구한테는 영향을 줄까요? 직접 당사자 간에는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직접 당사자 간하고요. 직접 당사자 간에는 영향을 줘요. 그리고요, 이 실질 관계, 원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 악의자 있죠, 악의자. 무효 취소 원인 사유를 알고 있었던 자. 알고 그걸 취득한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의 취득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대항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적 항변 사유라고 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때요? 항변이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적 항변 절단이라고 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성과도 연결되는 거죠. 됐죠? 자, 음행위는 무인행위입니다. 그죠? 무인행위로서 어음 수수의 원인 관계로부터 분리해서 다뤄져야 되고 어음은 원인 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사의 권리를 그냥 표창하는 거야. 원인 관계 없어요. 독립적으로 어, 어음이 발행되는데 영향을 줄 뿐이지 어음이 발행되는 순간 원인 관계와 똑 떨어졌었대요. 독립적으로 어음이 유통되고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중간에 판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요겁니다. 어음이 일정한 조건, 무슨 조건이냐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체불이 있으면 그때서 네가 어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조건을 붙여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이건 어때요? 안 되죠. 그죠? 이 조건은 원인 관계예요. 원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음 관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알겠죠? 안 줍니다. 일단 판례 설명하겠지만 안 줍니다. 안 주고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적으로 어음은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 관계에 의한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어음상 권리는 유효하게 성립되고요. 그죠? 여기 성립되고 어음법적으로 그 어음을 취득했다면 조건이 달린 어음이라도 취득했다면 취득자는 어때요? 가서 기간이 되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음을 발행한 자가 왜 아직 근로자의 노임이 체불 안 됐는데 왜 어음을 가져왔어? 그게 조건인데 그거 안 되면 나 어음 대금 지급 안 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장했을 때 그럼 주장한 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어음 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선의취득 요건 갖출 필요가 없다.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된다. 어음에는 원인 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적 항변에 불과하고 네가 돈 달라면 돈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음수표 관련 판례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이미 나올 판례는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책에 있는 거라든지 기존 나와 있는 판례만 좀 잘 이해해 놓으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기존 판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알겠죠? 왜냐하면 인적 항변 사유라는 그 시스템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조건, 원인 관계가 여기 영향을 준다는 그런 시스템도 처음에는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죠.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뭐 응용한 것도 없고, 그냥 그 틀 속에서 우리 해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이 무인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인성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적 항변 절단과 결부되고요. 그래서 그 어음의 거래 안전과 유통성을 증진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어음의 무인성만 딱 떼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쪽에 그림 봤죠? 이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원인 관계 있죠? 요 원인 관계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어음 관계 영향을 주는 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오직 어음이 발행할 수 있는 원인만 줬을 뿐이지 그 이외의 거는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이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된다 하더라도 어음 관계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인성이다. 아시겠죠? 무인성의 위치가 제가 그려준 그림 속에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이랬죠?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인 관계 이건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 판례, 무인성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다 그랬죠? 임금 체불을 조건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자, 갑이 발행인이고 발행인입니다. 갑이 발행인이에요. 근데 어음을 발행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조건, 근로자의 노임 체불 하에서만 권리 행사를 약정하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불이 있어야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발행인이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랬단 말이죠. 이 수치는요. 그렇지만 발행을 하잖아요. 하는 순간 이 무인성 때문에 영향을 안 줘요. 이 조건에 대한 영향을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는 이 조건에 영향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어음을 유효하게 발행받고 어음상 권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배서 양도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서를 했단 말이죠. 배서했을 때 이 취득자는 어때요? 제3취득자는 그냥 유효한 조건이 없는 유효한 어음을 A로부터 B는 취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냥 기간이 되거나 말이 되면 만기가 되면 어때요? 돈 달라고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정상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 발행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조건을 달았었다. 조건이 아직 안 됐기 돈 못 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B는 그렇게 되면 내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춰야 되겠네? 하잖아. 그죠? 판례는 선의취득 필요가 없다. 왜? 그냥 행사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이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무인성의 판례가 하나 딱 나와 있는 게고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시험에도 출제되고 했습니다. 한번 나왔던 문제였죠. 자, 가보겠습니다. 무인성의 법적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이 무인성이 어음수표법에 나와 있나요? 이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무인성이라고 독립적으로 어떤 이름을 갖고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음법 1조, 그다음 수표법 1조에 가보면 어음법 요건에 가보면 있죠. 어음 수표를 발행할 때는 조건을 붙이지 마라. 무조건으로 발행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인성의 법적 근거예요. 조건 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음의 발행 배서나 환어음의 인수할 때 어음 행위를 원인 행위의 효력에 의존시키면 돼안돼. 의존시키면요. 그 어음이 중간에 막 돌다가도 어때요? 중간에 스톱돼 버리면 어음이 그 다음부터 또 어때요?
효력을 발생 못하는 거죠. 어음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두게 된 것이다. 그 조건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성을 한번 가보죠. 이제 뭘 배웠죠? 무인성 확실히 배웠죠? 그럼 우리 독립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음행의 독립성 그랬고 여러분 교재 564페이지입니다. 뭐 다른 책을 갖고 있는 분도 찾아보시면 돼요. 그 독립성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독립성의 의 기능 나왔죠. 이 독립성은 뭐냐? 이겁니다. 독립성이라는 말 나올 때 앞쪽에 무인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무인성은 원인 관계가 어때요? 오음수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독립성은 선행입니다. 선행. 알겠죠? 선행이란 말이 나와요. 선행이란 말. 선행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행하는 어음행위입니다. 알겠죠? 선행하는 어음수평이가 형식적으로 유해야 돼요.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유해해야 돼요. 어음수평은요. 형식적으로가 하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무효예요. 알겠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유효하지만 선행하는 어음수평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효인 경우죠. 그렇다 하더라도 후행하는 그죠? 후속하는 어음수평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어음을 발행했다, B가 수친이다, C가 이렇게 배서 C에게 배서 양도했다. 여기에 어음 행위에 만약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알겠죠? 이게 독립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행행위, 이게 선행행위죠. 이게 선행행위죠. 선행행위에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후행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가 뭐다? 독립성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한번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엄수표가, 제가 엄수표를 강의를 하고 이제 시험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푸는 학생들 물어보면 찍어줬는데도 못 풀어요. 그건 뭐냐면 엄수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행으로 찍을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틀을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딱 집어넣어주면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이해됐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독립성은 어쩌고저쩌고 수표 취득자에게 자기 취득행위 이전에 행하지 어음수표의 실질적 무효, 유효 때문에 자기가 어음을 취득한 것이 무효 취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혹시 앞에 뭐가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이 유통이 잘 돼야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와 신용 증대 기능을 한다. 됐죠? 그런 거다. 자, 그럼 어음수표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겠느냐? 나와 있죠? 어음수표 법적 근거는 어음법 7조에 가면 나와 있어요. 수표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뒤에 어음에 기명날인 서명하거나 뒤에 어음에 뭔가를 어음상의 표시를 하면 어때요? 앞에 무효와 관계없이 책임진다는 것들이 바로 독립성의 법적 근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어음수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가 기명날인 서명했어요. 그래도 유효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유효한다. 부담할 능력 없는 자가 기명날인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위들은 다 유효합니다. 알겠죠? 요거 대표적인 요겁니다. 위조된 기명날인 서명. 다시 말해서 어음이 위조됐다는 거죠. 앞에 아무리 어음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음의 유통 과정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조심할 건 뭐라고요? 형식적 유효성은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어음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죠? 어음은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어음에 나타나는 있죠. 이 내용만 정확하면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수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음의 명칭, 그다음에 발행인, 그다음에 뭐 수치인, 금액 분명히 적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면 있죠. 이게 정상적이면 앞에 어떤 행위가 무효를 하더라도 그 위조된 어음이라도 그 이후로는 어때요? 유효하게
유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형식의 무효가 와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절대적으로는 무효고요. 절대적 항변 그래갖고 앞뒤 선행 후행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형식적 무효가 되면 알겠죠? 그다음에 가공 인물의 기명날인 서명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서명 한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기명날인 서명을 한 자는 어때요? 계속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랬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독립성의 내용들이 원법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조금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됐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요건, 적용 범위, 적용 배제다. 이제 만약에 어명의 독립성이 적용되려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선행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그쵸? 앞에 뭔가 있어야지 그게 뒤에 영향 안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말을 쓸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행행위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선행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 취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어, 이렇게 A가 있고요. A가 발행했잖아요. 발행인이다. 그 다음에 B 수친이다. 그 다음에 C 간다.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독립성이 정되려면 일단 선행행위, 이게 선행행위잖아요. 선행행위 존재해야 되고 이게 후행행위. 선행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선행행위 자체가 어떤 형식적으로 그죠? 어음수표가 유효해야 돼. 형식적으로. 그죠? 그런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위가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무효 취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행위는 어때요? 이 뒤쪽 후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죠? 그게 바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적용 범위 가볼게요. 독립성 원칙적으로 모든 어음수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그죠? 모든 어음수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음수표 행위라 그랬잖아요. 조심히 잘 봐야 되죠? 어음수표 행위라 그랬죠. 모든 어음수표 행위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 말은 모든 어음수표에 적용된다는 말은 어음수표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명날인 서명한 행위를 말한다 했죠. 인수, 보증, 배서 여기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앞쪽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더라도 보증, 배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 취득자의 선행행위 무효에 대해서 악의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악의자 관계없어요. 알겠죠? 악의 여부 관계없이 적용되고 최초 발행 행위가 유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 독립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행위 할 때 그때 사인한 자는 그 후에 또 한 행위자에게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적용 배제다. 어음의 독립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선행하는 실제는 무효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행하는 어음 수평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발행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거 발행 우리 어음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발행이 있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발행이 없었잖아요. 발행은 안 돼요. 왜? 발행 앞에는 선행행위 없잖아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행위가 어음 수입의 형식적으로 무효이다. 예를 들면 발행인이 무인 지장을 찍으면 무효거든요. 뭐 그 다음에 그 요건이 몇 가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겉으로 딱 어음을 봤을 때 이게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알겠죠?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독립성이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 효력 발생하는 원칙 유효하지만 어음수표 채무가 소멸, 채무를 갚아버렸어요. 어음수표 채무를 갚았단 말이죠. 변제를 했다는 거지. 공탁 상기해잖아요. 그죠? 그럼 어음 채무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개념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랬죠. 이제 요 부분이 좀 어렵게 와닿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해됐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독립성하고 우리가 무인성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가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무인성 했고 독립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렇습니다. 선행하는 어음수평이가 그쵸? 형식적으로 유효히 되고 실질적으로 무효이고 후속하는 어음수평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속하는 어음수평이는 영향을 받지 않고 앞쪽에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쵸? 그 유통성 확보, 신용 등대. 복습이에 지금 법적 근거는 뭐랬죠? 어음법 7조 수표표에 있다 그랬죠. 앞에 행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앞에 행위 중에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가 기명날인 서명했다. 그래도 괜찮다. 위조된 기명날인 서명했다 하더라도 형식만 잘 갖춰 있으면 그 이후로의 행위는 유효하다. 가공, 인물이 하든 뭐 그 밖의 사유를 하든 똑같다. 또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알겠죠? 네, 그럴 때는 기명날인 서명을 한 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쪽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이게 막 어음이 유통돼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앞쪽에 뭔가 이게 위조가 됐다. 그쵸? 위조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 이 위조된 어음에다가 C가 또 기명날인했다. 또 이 위조 어음에 D가 또 기명날인하고 또 E에게 줬다. 할 때 이 위조는 어때요? 여기에 영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날인 C는 D에게 책임져야 되고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D에 일어나는 D에 요 위조 행위 있다 하더라 여기 잘리기 때문에 여기서 김영날인이 정상적으로 되면 어때요? 다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보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독립성 그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쪽에 본 그림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선행행위가 뭡니까? 어음이 발행되는 거죠. 발행이 선행행위죠.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효해야 돼요. 그죠? 형식은 유효해야 된다. 어음수 형식이.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때요? 어음 발행 자체가 무효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 무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효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위조죠. 어음이 위조해서 발행됐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뒤쪽, 여기에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효된 상황이 여기에 배서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독립성 원칙이에요. 됐죠? 그 배서인 취득자의 악이 관계없어요. B가 이게 여기에서 무효됐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독립성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겁니다. 항변할 수 있겠죠. 발행인은 어때요? 위조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어때요? 발행인이 A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그 이후에는 주장할 수 없어요. 요게 이제 인적 항변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인적 항변인데 이 항변은 여기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잘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적 항변 절단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 그죠?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모든 어음 행위에 적용된 똑같아요. 배서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독립성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의 적용 요건, 우리 앞쪽에 다던 복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선행에 존재된다, 형식적으로 유예된다, 실질적으로 무효 취소해야 된다, 모든 어음수법이 다 적용된다. 그죠? 요 조심해야 되죠? 이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뒤에 취득자가 악이 관계없다. 그죠? 악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적용 배제는 처음부터 선행하는 행위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발행이라고 했죠. 발행. 발행은 그 앞에 또 어떤 행위가 없잖아요. 그죠? 독립성이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행행위 어음수평이 형식적으로 무효입니다. 알겠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가 유효하게 채무 자체가 소멸했을 때는 독립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이제 가셨습니까? 네,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음수표에 뭐를 볼 거냐면, 저걸 볼 거예요. 어음수표의 이제 요건. 됐어요.
여러분 독립성과 무인성 알고에도 엄청나게 안 거예요. 됐어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오음수표가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알겠죠? 이런 형식적인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오음수표 자체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형식적 요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 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형식적 요건은 뭐예요? 법정사항의 기재예요. 서면행위입니다. 엄격한 서면행위예요. 그래서 오음수표에 뭐죠? 적을 내용을 다 적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식행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죠. 요식행위,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다. 엄격한 요식행위다. 그래서 어음수표법에 각 어음수표행위의 종류별로 규정된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돼. 법에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수표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서면행위는 어디에 있냐면 어음수표 위에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종류별로 규정된 교유한 방식으로 해야 돼. 알겠죠? 물론 배서나 보증은 어때요? 보전이나 등본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보전이라는 것은 다른 종이 외에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걸 말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요, 만약에 방식이 결여되잖아요. 이게 요건이 결여되면은 어음수평에는 무효가 됩니다. 방식도 갖춰야 되고요. 그렇게 했네. 그래서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서면행위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날인 서명을 해야 돼요.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돼요. 기명날인 서명.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명은 뭐고 날인은 뭔지는 아시죠? 그죠? 기명날인 서명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수표 행위자의 엄수표 행위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필요해요. 기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수표 행위자의 그냥 명칭만 기재하면 돼. 기명은 그냥 명칭 기재야. 그러니까는 자기 별명을 적어 예명을 적어도 되고요. 상호를 적어도 되고요. 아호를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본명을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 기명이라 그래요. 그 쓴 자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이 기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도 자필로도 요구하지 않고요. 타이핑 쳐도 상관없어요. 고민 찍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기명이야. 날인은 뭐예요? 도장 찍는 거죠. 알겠죠? 인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날인이라고 해요. 서명은 뭐예요? 서명은 진짜 자필로 자기의 진정한 이름을 적는 걸 말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영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서명이라 하죠. 됐죠? 그래 기명날인 서명인지 뭔지 알죠? 그걸 말한다. 그래서 성명이 전부가 나타나지 않고 아홉이 따온 뭐 철자만을 한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스탬프 또는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도 안 돼요. 뭘 해야 된다? 서명은 자필로 해야 된다. 이해됐죠? 이런 것도 처음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처음 하실 때는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기명날인 서명이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됐죠?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명날인이 없거나 불일치하면 어떻게 했냐?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기명날인 서명이 없어. 기명날인이 없거나 불일치야. 알겠죠? 예를 들면 뭐 하영태 놓고 도장이 있는데 보니까 이 도장이 다른 사람 도장이야. 알겠죠? 다른 사람 도장이야. 타인 도장, 타인 도장. 타인 날인이 됐어. 이름은 내대로 제대로 썼는데 날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거 유효할까요, 여러분? 무효일까요? 이거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음은요, 뭐라 그랬죠? 형식이고 외관이라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고 날인이 있잖아요. 기명이 되죠. 기명이잖아요, 기명. 기명이 있고 날인이 있잖아요. 형식만 갖추면 돼요. 그 내용이 진실하지 따지지 않아요. 갖추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유의하게 봅니다. 그래서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기명이 없어요. 앞에 쓴 게 없고 날인만 있다? 이거는 무효죠. 그죠? 기명이 없고 날인만 도장만 찍혀 있다.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이것도 무효예요. 기명, 날인 두 개 다 있어야 돼. 그 하나 빠지면 뭐죠? 무효다.
됐죠? 자,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는 뭐, 우리 법무사에 기출됐던 건데요. 무인 지장 있잖아요. 무인. 무인하고 지장 있죠. 손을 찌는 거, 이거. 이거는 지장은 가능할까요? 도장 안 찍고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무인 지장은 뭐다? 무효다. 무인 지장은 무효다. 어음수표 무효다. 됐죠?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음수평이자 의사에 의해서 기명날인 충분하기 때문에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불일치한 기명날인도 유효하다. 아까 말했죠? 불일치한 기명날인도 유효하다. 됐죠? 효력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무인 지장은 무효. 기명날인이 불일치해도 그거는 유효. 기명이 있거나 기명날인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무효.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가 됐네요. 이런 것도 쉽지만 가끔 이제 나오면 황당스럽습니다. 선택형 나왔을 때, 객관식 나왔을 때요. 그 다음에 법인의 기명날인, 이건 좀 알아둬야죠. 우리 이제 어음수표는 누가 많이 발행하죠? 법인이 많이 발행하죠. 그죠? 법인의 기명날인 서명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죠? 형식을 갖춰야 돼요. 대표 기관이 뭘 써야 된다? 법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쓰고, 대표이사, 대표관계 표시하고, 뭐, 이재용 뭐 하면 어때요? 대표관 자신이 이재용 쓰고 김영날인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A 주식회사 플러스 대표이사 플러스 하영태 그다음에 날인. 알겠죠? 하영태 안 쓰더라도 뭐 내 아호나 별명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인의 명칭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어음의 채무가 나중에 있죠. 어음 돈 받으러 올 때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고 하죠? 법인을 받기 위해서 누가 책임진 자는 그죠? 김영날에는 책임이 있죠. 책임지자는 거 책임집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판례가요. 법인 명칭을 기재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 직인만 찍었어요. 근데 대표자의 김영날인 서명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알겠죠? 법인 명칭을 기재했지만 법인 직인만 찍었어요. 그리고 대표적 기명을 설명했다? 무효입니다. 요건 안 갖춘 거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의 의미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대리 방식하고 대행 방식 우리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갈까요? 대리 방식은 대리인이죠, 대리인. 대리인으로 하는 거죠. 대표자 대리인으로 하는 거죠. 그 대리인 표시할 때는요, 대리 방식에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대리권자 있죠. 대표자나 대리권자가 표시하고 자기 이름 표시하거나 기명날인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음법은요, 대리일 때 이거죠. 대리할 때 엄격한 현명주의입니다. 엄격한 현명주의예요. 그 대표자 대리권이 누군가, 내가 누구라는 걸 반드시 표시하고 본인이 기명날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음의 무권 대리나 무권행위 나왔을 때요, 대리인이죠. 책임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기명날인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행 방식은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누구를 쓰냐면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자의 대행 방식. 대표자가 A라는 사람이 야, 너 내 이름으로 어음 좀 발행해 라고 B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럼 B가 어때요? 대리인이라면 뭐뭐뭐 대리인 B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쓰지 않고 야, 너 어음 발행할 때 너 이름 쓰지 마. 넌 대리인이 아니야. 쓰지 마. 내 이름으로 발행해줘.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어때요? A 이름으로 뭐가 발행된 거야? 어음이 발행된 거죠. 알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를 대행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여기 대행을 위임받은 B는 어음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대리인은 어때요? 어음의 표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걸 말한다. 대리 방식, 대행 방식 좀 알아두시고, 법인명의 대표적 기명란이 좀 대표 관계 표시가 없다.
대표 관계 표시, 대표에서 누구나 관계 없다는 거죠. 이건 어때요? 법인의 기명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대표자 개인 기명란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대표이사 개인 이름 썼어요. 그리고 대표의 직인이 날인됐어요. 대표이사 개인 직이름 하영태 쓰고 대표이사 직인 날인됐어요. 이거 유의할까요? 회사가 책임져야 될까요?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요. 그 명하에 날인된 인형이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가 발행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발행된 걸로 봐서 개인이 책임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시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랬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예외적으로요. 법인명과 대표 법인명을 썼어요.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했어요. 근데 등록된 법인 대표 직인을 사용했어요. 이건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명도 나왔고요. 대표자 성명도 기재했고 등록된 법인 대표 직인이잖아요. 이럴 때는 대표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걸 봐주는 법인이 책임지는 걸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설령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다음에 상호를 변경해 버렸어요. 그러더라도 동일한 법인이기 때문에 어음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법인이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해서 법인 명의로 어음행위를 했을 때, 그죠? 대표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인은 책임집니다. 대표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음상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법인명과 대표 성명 기재 법인 대표 직인 찍은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판례입니다. 대표이사 자격으로 했죠.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했어요.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기명 옆에는 뭐라고 썼냐면 직인이 인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대표이사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비법인 사단 조합의 기명 날인 서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권리 능력 없지만 뭐죠? 사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음 수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법인과 동일하게 표시해서 어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 수표 권리 능력 있다. 누구? 권리 능력 사단은 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법인과 아까처럼 동일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단 그죠? 권리 능력 사단 이름 표시하고 대표 관계 표시하고 대표자의 기명 날인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요.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격이 없잖아요. 그 조합 이름으로 어음 수표 발행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조합원 전원이 기명 날인 서명해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그 중에 한 대표 조합원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대표권, 대리권을 표시하면서 기명 날인 해줘야 되는 거죠. 대리로 발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 조합원이 대리 행위를 해서 기명 날인 서명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조합원 전원이 기명 날인 서명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형식적 요건 맞다. 그죠? 그럼 형식적 요건만 우리 좀 복습 좀 하고, 시간이 좀 됐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요건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요건.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죠?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행위다. 그죠? 서면행위다. 고유한 방식을 요한다. 그렇죠. 배서나 보증은 보전이나 등본에도 가능하다. 그죠? 네, 보전. 그 다음에 기명날인 서명이다. 네, 기명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기재하는 거다. 그래서 본명, 예명, 상호, 아호 다 가능하다. 그죠? 명칭을 기재하는 방식도 자필, 고민 다 가능하다. 날이는 인장이다. 서명은 어때요? 반드시 뭘로? 자필로 해야 되고 진정한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타이핑 치면 안 돼요. 서명은 타이핑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명날인 불의를 칠 때 제가 정리 좀 해놨죠. 기명이 없고 날인만 있다.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날인이 정당하게 된 경우에는 오음수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칭제를 대행이 시킬 의사를 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우리 판례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명을 보충하면 돼요. 판례 입장에. 그 다음에 기명이 있거나 날인 없어도 무효다. 무인지장은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기명과 날인 불일치하는 건 상관없다. 유효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기명 날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표기관, 법인 명칭 기재, 대표관계 표시, 대표기관 자신의 기명 날인 서명. 그래서 법인의 명칭 기재 없으면 법인 책임 안 져요. 근데 법인 명칭 기재 있고 법인 직인 찍혀 있죠? 대표자의 기명 날인 서명 없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그 다음에 법인 명칭 기재 있고 대표관계 표시 없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기명 날인 있죠. 이럴 때는 대표관계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법인 책임 안 져요. 나는 뭐뭐 법인의 대표라고 쓰지 않으면 그 법인은 책임 안 져요. 대표자 자신이 책임져, 개인이. 그 다음에 발행인란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 날인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법인의 기명 날인 서명 방법에서 법인 명칭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요거 조심하라 했죠. 요 판례. 등록된 법인 대표 직인을 하면은 대표를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요 판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변경 상관없다 그랬죠.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이 된다 하더라도 외관 법률을 중시하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면은 당연히 법인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어때요? 원래 권리 능력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의 기명날을 서명해야 되죠? 대표 조합원이 아니면은 대표 자격 표시해서 대리행위에서 기명날을 서명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음의 이제 실질적 요건 한번 따져볼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음 수표를 시간이 걸린 듯 하지만 체계적으로 딱 알아버리면요. 나중에는 중요한 것만 딱 나올 것만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